사막의 뜨거운 모래바람이 훈련장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오전 6시 특공대 여군 부대원들이 완전군장을 착용한 채 10km 행군 훈련에 돌입했죠. 앞서 달리던 윤하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열의 선두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기철 육군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엄격하게 자신을 관리해왔던 그녀였습니다. 더 빨리 뛰어. 이 정도로 특공대라고 할 수 있나? 박중령의 고함 소리가 사막 위로 메아리 쳤습니다. 그의 시선은 유독 윤아에게 머물러 있었죠. 참모총장의 딸이라는 이유로 특별 대우를 받는다고 여기는 시각이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윤아는 그런 시선들을 견뎌내며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훈련이 절정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장애물 통과 구간에서 윤아가 로프를 타고 넘어가던 순간 갑작스럽게 로프가 끊어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것이었죠. 윤아는 3m 높이에서 그대로 추락했고 딱딱한 바위에 머리를 부딪혔습니다. 아! 비명과 함께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아를 둘러싼 몇 명의 부대원들이 발로 차기 시작했죠. 박중령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특공대에서 이 정도도 못 견디면 어떻게 하나? 정신 차리라고 깨워주는 거야. 구타는 10여 분간 지속되었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 살점이 찢어지는 소리가 사막의 정적을 깨뜨렸죠. 윤아는 의식을 잃은 채로 계속해서 폭행을 당했습니다. 다른 부대원들은 두려움에 떨며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죠.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대 의무병이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박중령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죽지 않아. 이 정도로 죽을 여자가 아니거든. 안녕하세요. 인생의 향기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사연 들려드리겠습니다. 결국 윤아는 들것에 실려 의무대로 옮겨졌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로 말이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올랐고 입에서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의식을 잃은 그녀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날 오후 육군 참모총장실에서는 평온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윤기철은 저녁을 앞두고 마지막 업무들을 정리하며 차분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35년간의 군 생활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그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오늘 짧은 부대 방문 계획이 있으시죠? 비서관의 말에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 윤아가 특공대 훈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방문을 계획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로서의 자랑스러움과 걱정이 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죠. 그래, 오늘 가봐야겠어. 윤기철은 오후 3시경 딸의 부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처럼 공식적인 방문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깜짝 방문이었죠. 부대 정문을 통과하며 그는 괜스레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딸이 얼마나 씩씩하게 훈련받고 있을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부대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부대원들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죠. 평소 활기찬 훈련소의 모습과는 달랐습니다. 윤기철의 걸음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참모총장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부대원의 외침에 박중령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윤기철은 그런 박중령의 모습에서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우리 딸은 어디에 있나? 아, 그게 지금 의무대에. 박중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윤기철은 의무대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충격적인 광경이었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유나의 모습은 아버지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죠. 얼굴이 온통 피투성이었습니다. 두 눈은 심하게 부어서 제대로 뜰 수조차 없는 상태였고 입술은 터져서 계속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군복은 찢어져 있었고 팔과 다리 곳곳에 멍자국과 상처가 선명했습니다. 유나야. 윤기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간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수많은 참혹한 현장을 목격했지만 자신의 딸이 이런 모습이 되어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충격이었습니다. 의무대장은 어디 있나? 윤기철의 고함에 의무대장이 급히 나타났습니다. 김대위라는 이름표를 단 그는 명백히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죠. 참모총장님, 이것은 설명해. 우리 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김대위는 미리 준비한 듯한 말을 꺼냈습니다. 훈련 중 낙상사고입니다. 장애물 통과 구간에서 실족하여 넘어지면서 하지만 윤기철은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습니다. 35년간 현장에서 구른 군인의 직감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이것은 단순한 훈련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유나의 상처 부위를 자세히 살펴본 윤기철은 확신했습니다. 머리 부상은 낙상으로 인한 것일 수 있지만 몸 곳곳의 멍자국들은 명백히 구타의 흔적이었습니다. 특히 갈비뼈 부위의 상처는 발길질을 당한 것이 분명했죠. 이게 낙상이라고? 윤기철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김대위와 박중령의 얼굴이 파랗게 질렸죠. 참모총장님, 정말 훈련 중에 입 다물어. 윤기철의 한마디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 떨리고 있었죠. 유나는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간신히 눈을 뜨려 노력했지만 부어오른 눈꺼풀 때문에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가느다란 목소리가 윤기철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딸의 목소리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절망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아빠가 왔어. 윤기철은 딸의 이마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일의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그리고 책임자들을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유나를 따라가면서 윤기철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동시에 한 가지 결심이 확고해졌죠. 이 부대, 내가 다 뒤집는다. 윤기철은 병원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딸 유나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고 있었죠. 의사는 뇌진탕과 함께 갈비뼈 세대가 부러졌고 내장 출혈까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단순한 낙상으로는 절대 발생할 수 없는 중상이었습니다. 새벽 5시 윤기철은 참모총장실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첫 번째 행동은 특공대 부대에 대한 전격조사 명령을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최대령을 즉시 불러. 비서관이 나간 후 윤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35년간 군 조직의 어둠을 충분히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자신의 딸에게 가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던 것일지도 모르죠. 들어오게. 최대령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윤기철의 오랜 전우이자 현재 국방부 정보참모부에서 근무하는 그는 윤기철의 표정만 봐도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참모총장님? 유나 일이야. 윤기철은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최대령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죠. 말도 안 됩니다. 참모총장님 따님을 감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 딸이어서가 아니라 이런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이야.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좌절감이 배어 있었습니다. 비밀리에 조사해줘. 특공대 부대 내부 상황을 샅샅이 파헤쳐 봐야겠어. 알겠습니다.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최대령이 나간 후 윤기철은 직접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윤 참모 총장,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 말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고. 장관님, 제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냉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어. 전화를 끊은 윤기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평소 정의로운 면을 보여왔던 국방부 장관의 반응이 너무 미온적이었거든요. 오후에 최대령이 첫 번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어떻게? 박중령을 중심으로 한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여군들을 괴롭혀왔습니다. 특히 윤아 하사는 참모총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최대령은 증언 자료들을 윤기철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성적 모욕, 집단 따돌림, 구타.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겁니다. 윤기철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다른 여군들은 왜 신고하지 않았나? 보복이 두려워서였습니다. 실제로 이전에 신고했던 여군은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한 후 자진전역했다고 합니다. 그때 윤기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참모총장님, 윤아 하사가 깨어났습니다. 윤기철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윤아는 간신히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아직 얼굴에 부기는 가시지 않았지만 의식은 돌아온 상태였죠. 윤아야. 아빠. 윤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고 떨렸습니다. 누가 그랬는지 말해봐.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하지만 윤아는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죠. 아빠, 그만해요. 뭐라고? 제발 그만해요. 아빠까지 다치잖아요. 윤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의 말에 윤기철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을 걱정하는 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이 조직이 얼마나 강고한 침묵의 벽을 쌓고 있는지 깨달았습니다. 윤아야, 아빠는 괜찮어.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돼. 아빠, 제발. 딸의 절규에 가까운 부탁에 윤기철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윤기철은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딸이 말리더라도 설령 자신의 모든 것을 걸더라도 이 일만큼은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말입니다. 윤기철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참모총장실로 출근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최대령이 밤새 수집한 자료들이 놓여 있었죠. 특공대 부대 내 여군 괴롭힘 실태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상황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합니다. 최대령은 조심스럽게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은 여군들을 대상으로 소위 군기 교육이라는 명목하에 조직적인 괴롭힘을 자행해 왔습니다. 성적 모욕은 물론이고 집단 폭행까지 일상화되어 있었습니다. 윤기철은 자료를 훑어보며 분노를 참아야 했습니다. 딸이 당한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이 명확해졌거든요. 특히 윤아 하사의 경우 참모총장님의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집중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특권 측 여군이라는 낙인을 찍고 의도적으로 괴롭혔던 것 같습니다. 그때 비서관이 급히 들어왔습니다. 참모총장님, 합참의장님께서 즉시 뵙자고 하십니다. 윤기철은 자료를 정리하며 일어났습니다. 최영만 합참의장과의 만남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죠. 합참의장실에 들어서자 최영만이 심각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윤 참모총장. 예, 의장님. 윤아 하사일로 많이 힘들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행동하지는 말게. 최영만의 첫마디가 벌써 경계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의장님, 제 딸이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성급하다고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하는 거야. 이 일이 확대되면 군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될 수 있어. 윤기철은 최영만의 말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의장님, 군의 이미지보다 중요한 것은 정의입니다. 정의? 윤 참모 총장, 자네도 이 조직에서 35년을 살아왔잖아. 때로는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건 아니지? 최영만은 차를 마시며 계속 말했습니다. 물론 윤아 하사에게 일어난 일은 유감스럽네. 하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 군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적당한 선이라니요? 박중령 정도 징계하고 부대 내 교육 강화하는 정도로 말이야. 그리고 윤아 하사는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고 윤기철은 최영만의 말을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의장님, 그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덮기입니다. 덮기라니 그런 말하지 말게. 조직을 위한 현명한 판단이야. 최영만의 태도에서 윤기철은 확신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 내부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의장님, 죄송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윤 참모 총장, 신중하게 생각해보게. 전역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파장을 일으킬 필요가 있겠나? 최영만의 말에는 은근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딸에게 일어난 일은 불필요한 파장이 아닙니다. 윤기철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윤 참모 총장. 최영만의 부름에도 윤기철은 돌아보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참모총장실로 돌아온 윤기철은 더욱 절망적인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최 대령이 가져온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참모총장님, 박중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훈련 당일의 CCTV 기록이 모두 삭제되었고 목격자들에게 입막음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윤아 하사를 구타한 부대원들을 다른 부대로 전속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윤기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감히. 더 심각한 것은 국방부 내부에서도 이 일을 덮으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겁니다. 최 대령의 말에 윤기철은 깊은 절망감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이 이토록 부패했다는 사실을 직면해야 했거든요. 그날 저녁 윤기철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윤아는 조금 나아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그만해요. 저는 괜찮아요. 딸의 간절한 부탁에 윤기철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딸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윤아야, 아빠가 이 일을 그냥 넘어가면 또 다른 여군들이 너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하지만 아빠가 다칠 수도 있잖아요. 아빠는 괜찮어. 정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감수할 수 있어. 윤기철의 눈에는 확고한 결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윤기철은 이제 혼자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직 내부의 압력이 거세지고 있었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죠. 최 대령과 함께 비밀리에 증거 수집을 계속했습니다. 참모총장님, 다행히 몇 명의 여군들이 증언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최 대령은 조심스럽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박중령 측에서 협박이 심해지고 있어서 언제 마음을 바꿀지 모릅니다. 윤기철은 직접 증언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증언자는 윤아와 같은 분대의 김상병이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의 참상을 증언했습니다. 윤아가 로프에서 떨어진 것은 사고가 아니었어요.
박중령이 미리 로프를 절단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확실한가?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윤아가 쓰러진 후에도 계속 발로 차면서 특권 측 여군의 실체를 보여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상병의 증언은 구체적이고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며 불안해했죠. 상병, 두려워하지 마. 내가 보호해 줄 테니까. 참모총장님, 저희는 이미 보복을 당하고 있어요. 김중사는 어제 갑자기 오지부대로 전속 명령이 떨어졌고 박하사는 영창에 들어갔습니다. 윤기철은 박중령의 조직적인 증거인멸과 증언자 탄압에 분노했습니다. 두 번째 증언자인 이일병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박중령은 평소에 여군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일삼았어요. 특히 윤아에게는 아버지 빽만 믿고 설치는 년이라며 더욱 악랄하게 굴었습니다. 다른 간부들은 뭘 했나? 모두 박중령 편이었어요. 오히려 같이 가담했습니다. 소대장들도 여군 괴롭히기를 재미있어 했거든요. 이일병의 증언을 들으며 윤기철은 이 부대의 부패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김상병이 갑자기 증언을 번복한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참모총장님. 제가 잘못 기억했나 봅니다. 상병, 무슨 일이야? 김상병의 얼굴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분명히 협박을 받은 것이 틀림없었죠. 정말 훈련 중 사고였어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일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증언자들이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박중령의 보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소 체험한 것이었죠. 최대령이 가져온 소식은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참모총장님,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이 사건을 훈련 중 안전사고로 결론 지으려 합니다. 뭐라고? 조사위원회도 형식적으로만 꾸려질 예정이고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윤기철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이 이토록 썩어 있다는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참모총장님을 겨냥한 음모도 있다는 겁니다. 음모? 박중령과 일부 고위 간부들이 참모총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최대령의 말에 윤기철은 경악했습니다. 제거라니? 물리적인 제거까지는 아니더라도 참모총장님의 명예를 실추시켜 조기 전역시키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윤기철은 집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고뇌를 지켜보며 안타까워했죠.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윤아도 걱정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당신까지 위험해져서는 안 되잖아요. 아내의 말에 윤기철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과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는 사명감 사이에서 갈등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윤기철은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조직 내부의 힘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외부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오랜 인연이 있는 군 출입 기자 강지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 기자, 나야. 윤기철이야. 참모총장님, 웬일이세요?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강지훈은 윤기철의 진지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 어디서 뵐까요? 그날 오후 둘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윤기철은 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강지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군 내부의 부조리를 바로잡기 위한 일이에요. 강지훈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습니다. 참모총장님, 이런 폭로를 하시면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요.
각오하고 있습니다. 윤기철의 눈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지훈과의 만남 이후 며칠간 윤기철은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언론을 통한 공개가 유일한 방법이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그에 따른 위험도 각오해야 했죠. 특히 딸 유나와 가족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빨리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최대령이 급히 달려와 긴급 상황을 알렸거든요. 참모총장님, 큰일입니다. 박중령이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무슨 말인가? 유나 하사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서 자해를 했다는 거짓 의료 기록을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님이 딸을 감싸기 위해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고 상부에 보고했어요. 윤기철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중령의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에 경악했죠. 더 심각한 것은 이 보고서가 이미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전달되었다는 겁니다. 감히 윤기철의 주먹이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딸을 정신질환자로 몰아가면서까지 사건을 덮으려는 박중령의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참모총장님,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최대령은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박중령이 참모총장님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뭐라고? 훈련용 실탄을 이용한 우발적 사고를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모총장님이 부대 재방문할 때를 노리고 있어요. 윤기철은 이제 자신의 생명까지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보다는 분노가 앞섰죠. 이 정도까지 하다니. 참모총장님, 이제 정말 위험합니다. 일단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윤기철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꺼내 확인했습니다. 35년간 행정 업무에 매여 있었지만 그 역시 군인이었습니다. 최대령, 나는 도망치지 않아. 참모총장님, 이제 참모총장이 아니라 군인 윤기철로 싸우겠어. 윤기철의 눈에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전투의식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윤기철에게 더욱 절망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합참의장 최영만이 직접 부른 것이었죠. 윤 참모총장, 이번 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네. 최영만의 표정은 냉담했습니다. 무슨 문제 말입니까? 자네가 개인적 감정으로 군 조직을 흔들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특히 딸을 감싸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의혹도 있고, 윤기철은 최영만이 박중령의 조작된 보고서를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장님, 그것은 거짓입니다. 거짓? 그럼 의료진의 정신과 소견서도 거짓이란 말인가? 최영만이 내민 서류를 보고 윤기철은 경악했습니다. 유나가 조현병 환자로 진단되어 있었고 자해 성향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거든요. 이것은 조작된 문서입니다. 조작? 윤 참모총장, 너무 나가는 것 아닌가? 최영만의 목소리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차라리 조용히 전역하는 게 어떨까? 명예롭게 말이야. 윤기철은 최영만의 말에서 위협을 느꼈습니다. 조직 전체가 자신을 제거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죠. 의장님, 저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습니다. 윤 참모총장, 최영만의 부름을 뒤로하고 윤기철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윤기철은 병원에서 더욱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유나의 병실에 낯선 의사가 와서 강제로 정신과 약물을 투여하려 하고 있었거든요. 뭘 하는 거야? 윤기철의 제지에 의사는 당황했습니다. 환자의 정신 상태가 불안정해서 안정제를 투여하려는 겁니다. 누가 지시했나? 국방부 의무사령부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윤기철은 즉시 그 의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제 딸마저 정신질환자로 만들어 증언 능력을 없애려 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아빠, 무슨 일이에요? 유나는 아버지의 격양된 모습에 불안해했습니다. 괜찮다, 유나야. 아빠가 지켜줄게. 하지만 윤기철의 마음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딸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 마지막 카드를 써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그날 밤 윤기철은 강지훈에게 긴급 연락을 취했습니다. 강 기자, 내일 기자회견을 하겠어. 참모총장님, 준비가 되셨습니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모든 것을 공개하겠어. 윤기철의 목소리에는 마지막 결전을 앞둔 군인의 의연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단 한 가지 부탁이 있어. 유나의 안전을 보장해줘.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윤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었습니다. 승부든 파멸이든 말이죠. 윤기철은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죠. 박중령과 그의 배후 세력들이 마지막 발악을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최대령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정말 위험합니다. 박중령이 오늘 밤 실행에 옮기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참모총장님을 제거하려는 계획 말입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윤기철은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긴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퇴근길 교통사고로 위장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군용 트럭을 이용해서 말이죠. 최대령의 보고에 윤기철은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몸담아온 조직이 이제는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현실이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참모총장님, 유나 하사가 또 공격을 당했습니다. 뭐라고? 병실에 괴한들이 침입해서 유나 하사를 강제로 데려가려 했습니다. 다행히 경비원이 발견해서 막았지만 윤기철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제는 병상에 누운 딸까지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죠. 즉시 유나에게 경호를 붙여 이미 조치했습니다. 하지만 참모총장님, 이런 식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윤기철도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과 딸의 위험은 커질 뿐이었죠. 그 순간 정하영 법무관이 급히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저도 함께 싸우겠습니다. 정 법무관? 이 조직의 부조리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언론에 제공하겠습니다. 정하영은 두꺼운 파일을 윤기철 앞에 놓았습니다. 박중령의 과거 징계 기록, 다른 여군 괴롭힘 사례들, 그리고 상부의 은폐 지시 문서들입니다. 윤기철은 정하영의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젊은 법무관이 자신의 미래를 걸고 정의를 선택한 것이었죠. 정 법무관, 고마워. 하지만 위험할 수 있어. 각오하고 있습니다. 제가 법무관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해서였어요. 그날 오후 윤기철은 딸 유나를 만나러 병원에 갔습니다. 유나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아빠, 내일 정말 기자회견 하실 거예요? 유나는 아버지의 계획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해, 유나야. 하지만 아빠가 위험해져요. 저 때문에 아빠까지.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를 걱정하는 마음과 자책감이 뒤섞여 있었죠. 유나야, 이것은 너 때문이 아니야. 이 조직이 썩어서 벌어진 일이야. 윤기철은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빠가 이 일을 끝내지 않으면 또 다른 딸들이 너와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아빠, 용기를 내, 유나야. 우리가 이겨낼 거야. 윤기철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의 결심을 이해하고 지지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저녁 윤기철은 강지훈과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참모총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상당한 파장이 있을 텐데요. 각오하고 있어. 오히려 이제야 속이 시원해. 윤기철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증거 자료는 준비되었고 정법무관도 함께 나설 예정이야.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도하겠습니다. 그날 밤 윤기철은 집에서 가족들과 마지막 저녁을 함께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결정을 묵묵히 지지했고 아들은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여보, 후회하지 않으시겠어요? 아내의 질문에 윤기철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전혀.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임무야. 밤늦게 윤기철은 서재에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내일 발표할 자료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오를 다졌죠. 그런데 자정이 넘어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습니다. 집 주변에 수상한 차들이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윤기철은 권총을 확인하고 경계 태세를 갖췄습니다. 정말 끝까지 가는군. 윤기철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날 것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지든 아니면 자신이 제거되든 말이죠.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을 위해 그리고 미래의 모든 여군들을 위해 마지막까지 싸울 각오가 되어 있었거든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운명의 날이 시작된 것이었죠. 새벽 6시 윤기철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군인 생활을 마감하는 날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아내는 말없이 아침을 준비해 주었고 두 사람은 묵묵히 마지막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여보, 조심해요. 아내의 짧은 인사에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5년간 함께 해온 동반자에게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거든요. 국방부로 향하는 길에서 윤기철은 최대령과 정하영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결연한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모총장님, 준비되셨습니까? 정하영의 질문에 윤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만큼은 참모총장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 윤기철이야. 오전 9시 국방부 브리핑룸에는 이미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강지훈이 미리 흘린 정보 때문에 군 관련 최대 이슈가 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거든요. 윤기철이 브리핑룸에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준비해온 자료들을 정리했습니다. 유나의 피투성이 사진, 조작된 의료 기록의 진실, 박중령의 조직적 은폐 증거들이 모두 들어 있었죠. 여러분, 오늘 저는 대한민국 육군 참모총장이 아닌 한 명의 아버지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기철의 첫마디에 브리핑룸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딸 유나가 특공대 훈련 중 당한 일은 단순한 사고가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윤기철은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나의 상처 부위 사진을 보여주며 의학적 분석 결과를 설명했고 목격자들의 증언록을 공개했습니다. 박중령을 비롯한 간부들은 여군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제 딸이라는 이유로 더욱 잔혹하게 괴롭혔습니다. 기자들은 충격적인 내용에 술렁였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군 내부의 어둠을 폭로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었거든요.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사건을 덮기 위해 조직 차원에서 증거를 조작하고 증언자들을 협박했다는 사실입니다. 윤기철은 정하영이 제공한 내부 문서들을 공개했습니다.
상급기관의 은폐 지시서, 조작된 의료 기록, 증언자 탄압 증거들이 낱낱이 드러났죠. 그때 브리핑룸 뒤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합참의장 최영만과 박중령이 급히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윤 참모 총장, 지금 뭐라는 건가? 최영만의 고함에도 윤기철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당장 그만둬. 이것은 군기 위반이야. 하지만 윤기철은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오늘 육군참모총장직을 사임합니다. 그리고 이 썩은 조직에서 벗어나 진정한 군인의 길을 걷겠습니다. 윤기철은 천천히 군복의 계급장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참모총장 휘장도 내려놓았죠. 35년간 몸에 달고 살았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 딸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으로 군에 입대할 모든 여성들이 안전하게 복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기자회견장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최영만과 박중령은 당황한 채로 제지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것이 생중계되고 있었죠. 윤 참모 총장, 아니 윤기철, 당신은 끝났어. 박중령의 협박에 윤기철은 오히려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끝난 것은 당신 같은 인간들이야, 박중령. 그 순간 브리핑룸 문이 열리며 윤아가 나타났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온 것이었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지만 아버지를 지지하기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아빠, 윤아의 모습을 본 기자들이 또다시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상처가 아직 남아있는 윤아의 모습이 사건의 참혹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윤아야, 왜 나왔어? 아빠 혼자 싸우게 할 수 없어요. 윤아는 아버지 옆에 서서 마이크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윤아입니다. 제가 당한 일은 절대 잊을 수 없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딸의 용기 있는 증언에 윤기철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서서 진실을 말하는 모습은 모든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죠. 기자회견이 끝난 후 윤기철은 군복을 완전히 벗었습니다. 35년간의 군인 생활이 막을 내린 순간이었죠. 석 달 후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었고 박중령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모두 처벌받았습니다. 군 내부의 여성 인권 보호 시스템도 전면 개편되었죠. 그리고 1년 후 서해의 외딴 섬에 새로운 여성 특공부대 훈련소가 창설되었습니다. 그곳에는 민간 교관 자격으로 윤기철이 나타났습니다. 군복 대신 평상복을 입고 계급장 대신 신념을 가슴에 품은 채로 말이죠. 여러분,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로운 마음과 동료를 보호하려는 의지가 만드는 것입니다. 훈련소에서 윤기철의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건강을 되찾은 윤아도 교관으로 함께 서 있었죠.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군대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며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군인들을 양성할 것입니다. 윤기철의 말에 교육생들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군대의 미래가 그곳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는 가운데 윤기철은 진정한 승리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죠. 새로운 여성 특공부대 훈련소가 문을 연 지 반년이 흘렀습니다. 윤기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했죠. 군복을 벗었지만 그의 하루 일과는 현역 시절보다 더욱 바빠졌습니다. 아빠, 오늘 새로운 교육생들이 들어와요. 윤아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아버지와 함께 교관으로 일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트라우마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점차 자신의 경험을 후배들에게 전하는 것이 치유가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 몇 명이나 오는가? 20명이요. 전국에서 지원한 여군들 중에서 엄선한 인원들이래요. 윤기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훈련소는 단순히 특공대원을 양성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군대 문화의 상징이자 여성 군인들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무대를 만드는 곳이었죠. 오전 9시 신입 교육생들이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과 함께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윤기철의 이야기를 듣고 지원한 이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윤기철이 교육생들 앞에 섰습니다. 군복 대신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이전과는 달라 보였지만 위엄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여기서는 성별이 아니라 능력으로 평가받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교육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기존 부대에서 크고 작은 차별을 경험한 이들이었거든요. 첫 번째 교육생 김소영 상병, 앞으로 나오십시오. 김소영은 떨리는 마음으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1년 전 다른 부대에서 성희롱을 당했던 경험이 있었죠. 상병, 왜 이곳에 지원했나요? 저는 진짜 군인이 되고 싶습니다. 성별 때문에 무시당하지 않고 당당하게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인 말입니다. 김소영의 대답에 윤기철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런 군인이 되어 보시길 바랍니다. 교육이 시작되자 유나가 나섰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솔직하게 들려주었죠. 저도 여러분과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참모총장이라는 배경 때문에 더욱 심한 괴롭힘을 당했죠. 하지만 그 경험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교육생들은 유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 역시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에서 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해자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가는 주역이 되어야 해요. 오후 훈련 시간이 되자 윤기철이 직접 나섰습니다. 그는 교육생들에게 특별한 훈련법을 가르쳤죠. 단순히 체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정신력과 팀워크를 기르는 훈련이었습니다. 군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동료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동료가 힘들어한다면 함께 도와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군인 정신입니다. 훈련 중에 한 교육생이 체력적으로 힘들어하자 다른 교육생들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며 윤기철은 흐뭇해했죠. 저녁 시간 윤기철은 교육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계급과 나이를 떠나 모든 이들이 평등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관님, 정말 이런 부대가 가능한 건가요? 한 교육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만들어가는 문화가 점차 다른 부대로도 퍼져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씨앗이 되는 것이죠. 윤기철의 말에 교육생들의 얼굴에 희망이 서렸습니다. 그날 밤 윤기철은 바닷가를 거닐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거든요. 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아빠, 뭘 생각하세요? 유나가 아버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너 덕분에 이 모든 것이 가능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 제가 뭘 했다고요? 아빠가 모든 걸 하셨잖아요. 아니야, 유나야. 내가 용기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거야. 부녀는 함께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파도 소리와 함께 평온함이 찾아왔죠. 아빠, 이제 정말 행복하세요? 유나의 질문에 윤기철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진정으로 행복해. 계급장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요. 처음으로 제가 군인이라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이튿날 아침,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교육생들의 구령 소리가 섬 전체에 울려 퍼졌죠. 그 소리에는 희망과 의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윤기철은 이 모든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이 교육생들이 각자의 부대로 돌아가서 만들어갈 것이었거든요. 그들이 새로운 군대 문화의 전령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다 너머로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윤기철은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딸과 함께 더 나은 군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는 약속을 말입니다.